엔젤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업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 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의 일부 간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문을 통해서 기업이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회수를 하겠죠. 이런 구조로 회전수를 높여가는 개인의 투자자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엔젤 한 명만 투자하는 경우가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자기가 돈 넣고 자기가 자문하고 또 자기가 알아서 막 회수하겠다고 해버리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선의로 도와주는 건지 자기 돈을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게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클럽이라는 개념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라 라는 개념으로 약간 한국에서는 구조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또 다 엔젤들이 투자하는 금액들 자체가 개인의 자금이다 보니까 고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높다면 해볼 만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안정적인 곳에다가 이자율보다는 좀 높게 투자금을 돌리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스타트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다 돌아가 있는 팀들, 데스밸리를 좀 지나서 이제 막 물건을 팔 수 있는 정도? 그런 기업들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막 시작해서 가장 힘들 때 엔젤을 만나면 좋지 않냐. 근데 엔젤들은 그런 단계 기업들을 선호하지가 않아요. 5년에서 한 7년 정도 돌아가고 있는 팀들, 잘 성장하고 있는 팀들, 그런 곳에다가 자금을 넣고 싶어 하는데, 또 그런 데는, 그런 기업은 또 자금이 딱히 필요 없거든요. 잘 돌아가는데. 그 언밸런스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엔젤 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엔젤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분들도 다 뭐 어떻게 보면 사채죠. 수익률을 고려하고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회수하기 원해서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한번 검증되어 있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기를 선호해요. 그럼 기술력은 있는 거니까. 또 하나 벤처 기업 인증을 받으면 투자자들한테 좀 좋은 혜택은 개인의 자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으로 세금을 내기를 원해요. 투자 수익이 세금이 좀 더 쌉니다. 그러니까 대출 뭐 이렇게 사채 돌리듯이 대부금융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소득세가 좀 다를 거예요. 훨씬 낮아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벤처 기업인 경우에 일단 우선 순위를 높이는 또는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기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엔젤 투자자인데요. 저도 엔젤 클럽에서 대부분 이런저런 얘기할 때 보면 벤처 투자 대상이냐, 기술은 있냐, 그 대표가 해당 분야에서 좀 활동했던 사람이냐, 특허는 가지고 있냐, 시제품은 있냐, 물건은 팔아본 적이 있냐, 팀원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개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귀찮거나 판단하는 게 어렵다면 뭐 연 얼마의 투자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 돈들을 모아서
GP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럼 GP는 그 돈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고 일정 부분 경비를 수수료로 떼가는 그런 생태계가 앞서 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LP와 GP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젤 클럽을 통해서 자금을 받을 때 몇 가지를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준다. 이 부분들은 참 매력적이죠. 그리고 모든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모자라요.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을 뽑아야 의미 있는 정보들을 빨리 확보하거나 또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이 되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냥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인건비를 좀 확보해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자금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거론했던 것처럼 직원들의 급여는 투자금으로 주는 게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정작 자기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창업자가 본인이 투자금에서 자기 인건비를 너무 많이 빼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그게 즐거운 표정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금방 사라지니까 그래서 자금을 지원할 때 일정 요건들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옵션은 자금을 쓸 수 없다. 또는 어떤 조건이 되면 조기 상환해야 한다. 약간 페널티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 형태가 어떤 구조로 들어오는 건지를 하나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쿼티 방식이라고 해서 지분을 나눠주고 자금을 가져오는 또 그 지분을 줬다는 거, 주식을 줬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어찌 보면 비싸게 사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운전자금들을 이제 차입 약간 빚으로 빌려서 차입 상환금을 이자를 내면서 제공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가 좋냐 안 좋냐는 지금으로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벤처 기업들이 그나마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자와 긴밀한 관계를 오래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에쿼티 펀딩을 할 것 같아요. 파이낸싱을 하면 투자자한테 지분을 주고 성장하면 투자 배당도 받지만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주식을 팔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손익차가 훨씬 크다면 그냥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 받는 것보다 뻥튀기 되길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 자금과 경영 서비스를 엔젤 분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케터 출신인데 엔젤 클럽에서 엔젤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랑 만나면 그냥 마케팅이 저절로 풀릴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지분을 나눠주고 그분의 내공을 흡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자로 빌리는 차입금으로 빌리면 즉 그 부분은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직접적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서 좀 엉뚱하게 쓰는 것들을 좀 막기도 해요. 특허 출원을 하는 건 되는데 소송할 때는 안 된다던가 마케팅 시제품을 구매해서 선물을 구매해서 마케팅으로 쓰는 건 되지만 광고
온라인 광고 하는 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옵션들을 거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소비성 비용인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 에쿼티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하는 건지를 옵션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투자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아졌을 때 지분을 이제 회수, 판매 매각하면서 자금을 회수할 텐데 원가보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익이 나는 상태에서 매각을 할 텐데 요때 딜레마가 하나 오는 게 주주가 되면 기업 정보를 계속 공개해야 되잖아요. 연말에 공시 내용들을 뭐 소개한 거나 그동안 사업 활동 결과물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보고하거나 이런 행위가 있는데 엔젤 쪽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매각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혹시나 시장에서 경쟁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분이 넘어가면 우리 기업의 내부 비밀을 경쟁사에게 계속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할 때 어떤 옵션들이 또 걸릴 수 있어요. 그건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게 검토가 안 되면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진짜 경쟁사가 정보 취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비율, 그 지분 비율을 가지고 경영권 행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 사업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경쟁사가. 그러면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투자를 받을 때 몇 가지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자금을 받을 건지 또 그 자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또 어떻게 상환할 건지 그래서 유치와 회수라는 개념의 전체 과정들을 다 알아봐야 된다는 걸 1시간 내에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앞서도 민간 펀드, 모태펀드는 국가가 하는 거지만 뭐 민간에서도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민간에서는 주로 1세대 벤처 기업들이 투자를 회수했거나 엑시트한 거죠. 본인이 이제 투자했던 것들을 엑시트하면서 좀 큰 돈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자기네 기업하고 파트너로 활동해야 되는 기업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이제 스마트 엔젤이라는 별칭으로 좀 불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은 데이터 분석하거나 뭐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시장성을 다시 페이스북으로 집어넣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뭐 우주항공, 뭐 태양에너지, 그 다음에 자율, 정보 분석, 뭐 위치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팀하고 계속 콜라보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넓혀가는 구조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키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초기에 이제 3F나 엔젤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팬덤들이 많이 보는 건 그 사람과 그 팀의 신뢰 구조예요. 조직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한두 번 뭐 약간 사고 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사고가 나는 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이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특히 이제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금을 자꾸 다른 곳으로 빼쓴다던가 아니면 본인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라고 한다던가 이 정도 되면 이제 갑이 된 거잖아요. 갑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지분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정도 되면 그 회사의 비전이나 사업 타당성들이 막 줄어가요. 네, 그래서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 본 모습을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회수를 빨리 하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좀 길게 가는 팀들은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제품 판매하는 제품의 유효기간, 수요기간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구조가 되면 자금을 슬슬 회수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콜드체인 방식으로 이용해서 콜드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지인 추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 거고 검증하는 불편함도 좀 덜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신뢰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냥 허투루 추천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검토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지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투자자나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팀이나 양쪽에 이제 궁합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천자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추천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뭐 둘이 짜고 투자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라면 투자자들도 크로스 체크라는 걸 해요. 그 둘 간에 무슨 관계인지 왜 만났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투자자들이나 공동창업이라는 개념으로 투자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분이 이제 게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가 엑시트를 했는데 그분이 투자한다. 그럼 이제 게임 개발을 해보셨거나 퍼블리시를 해서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 봤거나 또 매각을 하면서 뭐 나름 산전수전 경험을 하셨던 거를 다 아시는 분이 투자자로 서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자금도 자금이지만 그 경험을 투자를 받는 것들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락처를 받거나 연락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인 업무 미팅을 한번 해야 되겠죠. 미팅을 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부분에 꺼려감이 거부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IR 덱을 만들어야 해요. 피칭 덱들을 만들어서 투자역도 설득시켜야 되지만 투심위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도 다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시장의 동향, 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빠르게, 또 우리 팀의 역량, 뭐 기회 요인과 기술력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 유치 과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